네, 지난주에는 대기업들의 주가, 특히 그룹주들 전체가 주가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두산건설의 증자 소식과 더불어서 SK그룹 회장의 이 법정 구속 소식까지 들리면서 이 대기업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룹주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슈에 흔들리는 대기업 그룹주들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연 전문가와 뉴스토마토의 홍은성 기자,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그룹까지 그룹주도 한번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홍은성 기자, 두산건설이 2년 만에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 1일 두산건설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건설은 국내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이 두산그룹이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동양증권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1월 현재 1년 내 만기 도래하는 상환 부담액이 이 회사채와 은행 차입금 등을 합쳐서 2조 4천억 원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이 보유 중인 현금은 불과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수준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이 자금 조달은 이 채권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차입금 만기 연장. 네, 지금 화면이 약간 끊겼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자면은 채권단의 그룹 지원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차입금의 만기 연장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내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의 규모가 관심사인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건설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유상증자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금액이나 확장 사항은 1개월 내에 공시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해설위원님, 두산건설의 자금난이 도대체 어렵다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부동산 경기 침체 나오면서 건설주들, 중소건설사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두산도 아마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언론사 이제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두산건설 회사채를 보면 6,255억 원이었었고요. PF 자산 유동화 기업인 PF ABCP 또 PF 대출을 포함한 PF 우발 채무는 6,732억 원으로 알려져 있고 4월 달에 만기가 상당히 좀 도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 기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동양증권에서 분석하기로는 올해 1월 달 현재로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가 6,300억 원에 달하고요. 이 중에 이제 상반기에만 3천억 정도가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은행 차입금만 하더라도 5,400억 원 수준이고요. 여기에 이제 CP라든지 PF 우발 채무를 포함하는 총 2조 4천억 규모를 상환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2월 말 현재로 봤을 때 두산건설의 보유 현금은 2천억 내지 3천억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상환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두산건설은 지난 2011년도에도 대규모의 채권 상환 또 재무구조 개선 위해서 그룹의 손을 벌렸었는데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앞서 두산중공업이 CP 2천억을 조달했다는 공시가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자금이 두산건설 지원용 자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쪽에서는 이번에 두산건설이 2천억 원대인 이 본사 사업도 내놓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자산 유동화라든지 또 자산 매각 관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금이 2조 원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채널을 통하지 않고 그냥 유상증자로 가기로 한 것 검토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간 것에 대해서 조금 의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히려 의외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현금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밖에 없는데 유증을 3천에서 5천억 원 정도로 하면은 자금이 충분한 건가요? 그렇게 해도 좀 일단 상반기에 돌아오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상반기에 돌아오는 것은 모두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님, 두산건설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대주주인 두산중공업까지도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뭐 오늘 주가 반응을 봤을 때는 두산건설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관련주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유상증자가 이제 2월 1일 날 진행 중이라고 나왔죠. 물론 확정된 건 이제 1월 달에 재공시를 통해서 밝혀질 예정이지만 이게 물론
올해 이제 회사채가 만기가 되는 게 많고 또 PF 관련돼서 이제 우발 채무 등 이런 게 이제 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습니다. 규모가 어떻고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단 영향력이 좀 있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좀 부채 규모를 파악해 보면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반기에 약 3천억 원. 일단 회사채 만기만 봐도 1년에 약 6천억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올 4월에 일산 제니스 PF 사업장에 약 4천억 규모의 이제 대금, 공사 대금을 이제 선투입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도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방식이 중요하냐, 이게 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유상증자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주 우선 공모 방식, 그다음에 신주인수권 배제한 이제 공모 방식이 있는데요. 네. 보통 이런 자금이 어려울 때 이제 기존 주주가 참여하는 주주 공모 우선 방식을 아마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한테 먼저 배정을 하고, 뭐 실권주 같은 경우에는 또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는 아까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지만 시장에서는 약 3천억에서 4천억 원 정도 규모가 지금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발행가가 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현재 지난주 금요일 종가를 보면 약 2,980원입니다. 즉 액면가 5,000원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자는 액면가 이상에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주총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밑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증자를 하는 쪽, 즉 두산건설 쪽에서는 액면가로 하는 것이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제 투자자 측면에서 액면가로 발행하면 실제로 주가가 이제 액면가보다 밑에 거래되기 때문에 부담이죠. 평가손 자체가 이미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반발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아마 할인 발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에 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동부그룹이 동부건설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약 700억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네. 액면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주가를 보면 액면가 밑이었는데 액면가 발행을 하면서 주주 오너 일가와 오리사주조합이라든지 이제 계열사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액면가에 다 도달할 만큼은 발행만큼은 공부를 못했지만 상당 부분 공부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시장의 우려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규모와 방식, 그다음에 네. 액면가로 발행하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주가는 선반영을 하면서 좀 하락을 했죠. 오늘은 지금 낙폭이 좀 제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략 자체는 아직 재료가 이미 나와 있고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고 또 건설 업황 자체가 지금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고, 하지만 이제 업황 개선, 이제 정부에서 정책도 좀 나올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과 수급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최근에 그래도 전력난을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해주나 했는데 두산건설에 딱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발행가 그리고 방식을 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대응이 맞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의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SK그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그룹주들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당분간 또 신규 사업도 보류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홍은성 기자, 요즘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그간 야심차게 추진하던 각종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업계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SK그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장 SK그룹은 STX 페노션 인수전 참여 계획을 백지화했습니다. 그간 SK그룹은 STX 페노션 인수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난달 모건 스탠리 등 매각 주관사로부터 대안서를 받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이나 M&A 등을 통한 성장 동력 발굴에는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시각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SK그룹 관계자도 반도체와 자원 개발 등 글로벌 사업 관련해서 일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SK그룹이 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1% 안쪽으로 반등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STX 펜오션에 불똥이 많이 튀었습니다. SK의 인수 검토 중단 소식에 7%대로 오늘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문가님, 과거에 CEO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주가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SK그룹 CEO 리스크가 이제 과거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약 10년 전인데요. 2003년도에 SK 글로벌 이제 분식회계가 이제 보도되면서
주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가 하락은 그 1월 초에 이제 그 분식회계가 이제 바로 언론에 발표되면서 하락을 약 3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형 선고가 약 6월 이후에 6월에 실형 선고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영향권을 이탈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또 역시 실형 선고가 이제 1심에서 나왔죠, 지난주. 그렇지만 일단 SK그룹 주가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일부 이런 충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비를 했다라는 것, 이런 것이 네. 좀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SK의 가장 중요한 이제 혁신 그룹인 스펙스 추구 협의회 의장 및 이제 비상 경영 체계를 부회장인 최재원 회장 중심으로 이미 상당히 재편한 상태고, 최태원 회장은 이제 글로벌 단위 부분에 이제 그쪽에 집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 자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3년도 SK 주가 월봉 차트인데요. 2003년도 1월 달에 이제 검찰에 고발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바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에 저점을 찍고 약 4월서부터 반등을 했는데요. 6월에 이제 실형 선고가 났는데도 하락하지 않고 주가는 그 이후에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흐름이 이어갔다는 것이죠. 즉, CEO 리스크는 그룹 전반에 영향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사안이긴 하지만 이런 그룹으로 있는 지주사 같은 그룹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게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가장 영향력이 클 수 있는 SK CNC 주가를 네.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소폭 반등에 좀 나서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 점 감안한다 그러면 CEO 리스크는 이제 상당 부분 반영이 됐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관련 그룹주 주가들인데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하이닉스입니다. SK 이노베이션도 올 초에 이제 물론 이런 이슈는 계속 있었는데도 국제유가 영향이라든지 지수 반등의 일부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즉 CEO 리스크보다는 시장 상황이 더 영향을 받는 모습 흐름이 나와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 동사 주가도 CEO 리스크보다는 그 업황이라든지 코스피 시장 영향이 더 민감하게 움직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인사를 통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해놨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공격적이었던 부분이 다 보수적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해설위원님께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말 그대로 지금 뉴스 나오는 것처럼 이제 회장 구속 관련해서 SK가 비상경영 모드로 진입을 한 상태이고 해서요. 따라서 어떤 면에서 또 이번 기회가 더 전화위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적으로 전문가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회장 구속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나빠졌던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별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2011년도에 하나 김승현 회장 건도 있었고요. 2011년도에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 그리고 2006년도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 구속 사건 보더라도 주가는 이제 다시 회복되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움 쪽에서도 이제 오늘 최근 리포트에서 이제 SK 최 회장이 직접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가 CNC 말고는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미미할 것으로 봤고요. 오히려 이제 뭐 XS 페노션이라든지 SK가 빠지면서 매물로 나온 회사들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SK CNC 같은 경우에는 이 CEO 리스크 이런 재료를 아예 배제하면은 회사 자체 평가해봤을 때 요즘 좀 어떤가요? 글쎄요, SK도 그렇고요, CNC도 그렇고요, 포스코 ICT라든지 뭐 삼성의 SDS 상장은 아닙니다만 SDS가 있고 LG도 CNS가 있고요. 모든 그 그룹 계열사들 중에서 IT 솔루션 관련한 쪽 회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작은 소규모의 자금 가지고 그룹 지배구조상에서 최상단에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회사들은 그런 업체들은 그 그룹사가 지속 가능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블하게 그로스 한다고 하면은 계속 주가 흐름도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특히 지주사 구조라든지 해서 맨 위쪽에 있는 그 IT 계열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긴 관점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SK는 즉각적인 항소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앞으로의 추이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그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 재산을 둘러싼 형제들 간의 이 상속 소송이었죠. 이건희 회장의 승소로 일단락이 났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과 형제 간 유상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삼성과의 맏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선배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차명 주식이 이 상속 재산인지 여부, 그리고 상속 회복 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좀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 쟁점 중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재판부는 판단해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일단 1심에서 이 회장이 완승함으로써 이번 소송이 삼성그룹 경영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재료로 봤을 때 그리고 결과로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가장 좀 영향력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삼성그룹주의 또 다른 리스크 요인 또 무엇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역시 또 그룹 관련돼서 이제 삼성그룹이 또 삼성과 유상상속 관련돼서 1심에서 이제 이건희 회장 쪽이 승소를 했습니다. 즉 재판부에서 이쪽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일단은 크게 지배 구조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소송 걸린 주식 수를 보면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배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삼성생명이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생명을 보게 되면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가 또 네. 1대주주, 2대주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맹희 회장 측에서 삼성 주식 보통주 관련돼서 3,800만 주 정도를 이렇게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에서 약 280만 주 정도 이상을 받게 되면 이건희 이 에버랜드가 1대 주주로 올라갈 수 있는 지분 구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에도 마찬가지 나왔듯이 그런 영향이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설사 바뀌더라도 이 삼성그룹 전체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그룹 자체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흐름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CJ와 삼성의 이제 유산상속 구도로 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CJ 이제 이재현 회장이 아버님께서 이제 이맹희 회장님이 되시니까 결국 이맹희 회장님이 이번 소송 관련돼서 이제 대부분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룹 내 가족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솔그룹의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녀인 분이 내부적으로도 이제 가족 화합을 하고 나서는 것으로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일단 삼성 내에서 어느 정도 가족 내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같고 그룹으로 이게 이슈가 번질 것으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 CCA 삼성의 주가를 보면 크게 영향 없이 지난주 마감을 했고 네. 오늘도 크게 영향 없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삼성그룹 관련돼서 영향을 분석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큰 이슈 이제 엔화 약세 부분이 영향을 준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IT 업체는 이제 득과 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IT의 핵심 부품이나 장비들은 또 일본에서 또 장비나 부품을 수입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쇄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엔화 약세 기조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이 잠깐 둔화되는 현상.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할 때 역시 이제 시장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도 이제 주춤할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우려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애플과 진행 중인 소송 문제가 이제 오히려 삼성 유산상 소송보단 더 포커싱이 돼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애플의 위치가 점점 좀 낮아지고 있고 입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크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사례를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소송 사례에서도 그렇고 이런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지만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구도가 IT 업계에서는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크로스 라이센싱이라든지 뭔가 둘 다 한 발짝 물러나거나 양보하는 식에서 협의를 이끌어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송 문제라면 애플 관련된 걸 지켜보되 우려로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첫 번째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수급 둔화 그리고 남아있는 애플 소송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엔화 역세도 좀 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어서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큰 리스크 요인은 네,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네, 있습니다. 형제 간의 소송보다는 환율이나 그리고 애플과의 소송이 더 큰 문제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요. 네, 법원에서도 형제 간의 화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상처뿐인 승리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설위원님, 이제 가장 큰 불안 요인이었던 것 중에 하나 이 삼성과의 소송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조만간에 따라서 올해 투자 계획을 좀 밝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맹희 씨가 청구했던 주식들을 좀 잠깐 보면 삼성생명이 이제 한 3,800만 주였었고요. 전자가 225만 주, 또 이제
지난 2008년도 삼성 특검 후에 매각했던 전자 보통주 36만 주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좀 졌었으면 문제가 좀 복잡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닌 걸로 잘 막아낸 것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제 문제는 펀드멘탈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펀드멘탈은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그 이익 대비로 배당이 좀 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투자를 매해마다 대규모로 집행해야 되는 장치 산업에 있다는 점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모바일 쪽 단말 관련해서 로컬 업체들의 맹추격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은 리스크 요인이겠고요. 향후의 투자 계획은 일단은 전자는 저번에 IR에서 그 25일 날 실적 내고 나서 IR에서 23조 원 유지되지 않겠냐라고 조금 흘린 것 같은데 뭐 작년과 비슷한 뭐 플랫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룹 전체로는 작년에 한 50조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정도 선으로 뭐 이렇게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투자 전략을 보면 일단 수급이라든지 그 원엔 환율 뭐 이렇게 환율 흐름들 고려했을 때는 전자라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겠고요. 전자 쪽은 좀 보면서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룹사 내에서는 일단 삼성물산 정도는 좀 좋아 보이는데 실적이 잘 나와줬고요, 워낙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자금 이동 관련해서 심리적으로 조금씩 그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강력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생명 같은 경우도 그 예전보다는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이쪽은 좀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 삼성물산 주목해보자라고 네네네. 정리해 주셨네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 두 종목이 좀 괜찮다고 보세요? 네, 삼성전자는 휴대폰 관련돼서는 이제 뭐 엎치락뒤치락 좀 하고 있고 이제 상위권을 놓치지 않을 것을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올해 좀 주목받는 것은 이제 태블릿 관련된 이 부분에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이 애플도 부분 지금 태블릿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올해는 태블릿 경쟁이 가장 심화될 치열하지 것으로.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애플이 이제 시장 잠식을 더 크게 넓히기보단 다른 회사들, 즉 기존의 이제 PC 업체가 모바일 쪽 그 태블릿에 본격 진출하면서 거기에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얼마나 파이를 갖고 오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삼성생명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됐었는데 바로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든지 절세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매진이 돼서 거의 판매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도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금융주에 속하고 있지만 저평가 국면 해소에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해서 저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은 또 터키 정부와 5조 원 규모의 아이패드 공급을 좀 따내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블릿 시장의 전쟁이 어떤 쪽이 승기를 잡을지도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산과 SK 그리고 삼성그룹까지 그룹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